네, 안녕하세요.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학점 관리 방법인데요. 제 주변 분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너는 도대체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해? 라고 많이 문의를 주셨고, 많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잘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제가 굉장히 영리하게 공부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점을 관리하는 비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학점을 왜 관리해야 될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학점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장학금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먼저 공개를 해야 되겠죠? 일단 1학년 1학기 때 4.0을 받았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F를 받아서 이 4.0이라는 학점은 재수강 후 수정된 학점입니다. 두 번째는 4.42,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4.5, 2학년 2학기 때 4.42, 그리고 거의 마지막쯤 학기에 4.25 이렇게 해가지고 5번 다 4.0을 그래도 넘는 성적을 받았고, 5번 중에 3번은 무려 꽈탑을 했던 그런 학점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300만 원이랑 장학금을 이제 성적 장학금 전액 3번,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서는 이제 3등을 해서 반액 장학금, 그리고 그거에서 파생해서 이제 성적만으로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장학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받은 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해서 1,300 정도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2가지 정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학점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학점을 잘 받으면 좋다. 두 번째, 장학금이 장학금을 부른다 입니다. 자, 이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획, 전체적으로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기획을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복습과 그리고 실전 시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전 부분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나눠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기획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시험과 대학교 시험은 다르다, 같지 않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출제 방식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학교 시험이 굉장히 막막했어요. 일단 고등학교 시험보다 저는 근데 대학교 시험이 결론적으로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논술형, 일단 대학교 시험의 기본형은 논술형이다.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논술형은 뭔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기 있어요.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식이라면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식만 잘 알고 계신다면 B플이나 A는 무리 없이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논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면 A 플러스는 맞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다? A 플러스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 시험 출제 방식을 통해서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수님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저는 일단 이거를 수업 시간과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 혹은 전 이걸로 나누어 보겠는데요. 일단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 게 기본이죠. 그랬을 때 교수님이 전달하는 지식을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건 저만의 노하우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수님이 수업 시간 중에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들의 질문, 그거는 저는 곧 인식의 체계, 의미 체계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수업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여기서 사용되는 외교 정책은 뭘까? 이 당시 동아시아를 가지고 있던 국제 정세는 뭘까? 이것들을 과연 정책 결정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면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왜냐고요? 이 질문이 교수님이 우리에게 결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걸 다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알았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교수님의 생각을 내가 하나 읽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수업 전 혹은 후 다 좋은데요. 그 교수님의 논문을 읽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 교수님의 전공 분야다. 두 번째, 전공 분야가 아니다. 라는 게 있어요. 이때 논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공 분야다. 그럼 교수님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파트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가 출제자더라도 제가 잘하는 부분을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논술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르는 문제라면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논문을 읽었는데 거의 백발백중으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수님의 전공 분야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결국 학문이라는 게 이어져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교수님의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이 수업에서 관련 있는 부분들을 플러스 알파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노나쇼라는 문제에서 교수님의 그 논문에 나와 있던 문제의식과 이 과목의 문제의식과 그리고 내 생각을 더해서 이것들을 합친 것이 제가 논하는 그런 주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교수님들이 항상 플러스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일단 교수님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에서 내 생각을 얻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가는 더 좋은 아주 쉽고 그리고 효율적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아주 그냥 부가적인 건데 학교 커뮤니티에서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계시면 좋아요. 이제 그리고 그 문제 유형을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서 답안을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학교의 선배들 왜 있겠어요? 그런 것들 물어보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그 교수님 시험 방식 어때요? 그 교수님 관심사가 뭐예요? 그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하세요? 이런 것들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반을 쌓았다면 그러면 나는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들어야 내가 그 텍스트를 다시 봤을 때 교수님이 이때 이런 얘기 했는데 이때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맥락이었어 라는 그 맥락이 잡힙니다. 그 맥락을 수업 시간 동안 잘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겠죠. 일단 대학교 수업이 여러분들이 되게 대학교면 놀아야지 하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교를 왔다면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철학적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을 최대한 수업 시간 동안 이렇게 뽑아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방법을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로 저는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귀가 한쪽이 안 들리고 눈이 기본적으로 안 좋아서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니까 교수님과의 소통도 더 잘 되고 내가 이제 교수님이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업 내용 기억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도 당연히 잘 보게 되고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수업 잘 듣는 학생들 다 보고 계셔요. 정말 깜짝 놀란 게 교수님들과의 술자리에서 들은 건데 교수님이 정말 생각보다 모든 학생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험 답안 썼을 때도 얘 되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썼지? 이번 시험 문제가 어려웠나? 이렇게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제 플러스를 붙여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고 수업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이 학생이 얼마나 내 수업에 집중하였는가, 이것도 교수님들의 평가 요소가 되는 만큼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들의 예쁜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까지 들어갔다면 복습법과 실전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굉장히 영리하게 공부를 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무식하게 공부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어떤 공부를 해도 그 공부가 저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목차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목차가 왜 있을까요? 저는 이 목차는 학습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직접 이거는 레포트나 논문을 써보면서 느낀 건데 목차는 내가 이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목차를 구성할 때는 그렇다면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중심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목차들 간의 관계가 이제 보일 거예요. 한번 읽고 나면 관계가 보일 텐데 그 관계를 마인드맵화해서 빈 종이에 씁니다. 그리고 그걸 책 맨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손으로 쓰지 않아요. 이렇게 관계도가 정리가 됐다면 이제 그걸 중심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막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막 작성을 해요. 왜냐면 저는 손으로 안 쓰는 이유가 일단 손으로 쓰는 방식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전체 다 제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숙지한 위에서 내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나가는 작업인데, 손으로 쓰다 보면 오히려 정말 지엽적인 거에 매몰돼서 큰 숲을 보지 못하는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할 내용들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오히려 많이 읽고 플러스 알파를 쌓아 나가는 게 대학 공부에서는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마냥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을 조금 더 꼼꼼하게 외운다고 해서 잘 되는 게 대학 공부가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복습을 할 때 일단 수업 시간에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의 농담이나 교수님이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시는 말들을 다 써요. 다 쓰고 이 복습을 할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플러스 알파에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커뮤니티와 NGO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더듬이를 많이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착안해서 더듬이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커뮤니티와 NGO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학문적 내용이랑 연결해서, 이런 교수님의 농담 하나하나도 저는 이 교수님이 이 지식을 체득한 사람이잖아요. 이 체득한 속에서 나오는 농담이야말로 정말 정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외워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시험이에요. 문제별로 아까 쓰는 게 다르다고 했는데 오지선다? 사지선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야 되죠. 이거는 뭐 꼼꼼히 공부하는 게 최고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대형 강좌가 아닌 이상 잘 내시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문제 배점이 적기 때문에 저는 굳이 한두 문제는 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단답형. 단답형 말 그대로 단답형이니까 그 답을 써야 되죠. 근데 가끔씩 유의사항이 있어요. 서술형 2다로 끝나야 한다, 이런 말을 교수님께서 수업시간 혹은 시험 전에 하셨다면 꼭 쓰셔야 합니다. 이건 감점 포인트가 되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약술형이죠. 이 약술형은 기본적으로 5줄 정도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줄이면 한 거의 5문장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빠르게 파악해서 이 이론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넣는 게 바로 약술형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이요. 서술형과 논술형은 교수님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서술형은 서술을 하는 거죠. 내가 배운 내용을, 지식을, 이해한 것을 쓰는 겁니다. 논술형은요, 논하는 거죠. 내가 이 지식에 나의 생각을 플러스 알파해서 쓰는 게 논술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서술형은 배우신 것만 쓰셔도 돼요. 근데 논술형은 나의 생각을 써야 합니다. 이게 저는 플러스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공부한 기본의 축적이 돼야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일본에서 말했듯이 교수님 논문 위주로 내 생각을 살을 붙여나가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특히 사례나 교수님 논문이 이런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학점을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학점을 관리하는 것 좋지만 꿀 빨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학 등록금이 320만 원이에요. 전 320이고 아마 다른 과는 훨씬 더 많이 드는 과가 많다고 들었어요. 단지 내가 학점을 위해서 그냥 쉬운 강의 듣고 그냥 애들이 이거 학점 잘 난대, 이거 족보 있어, 이런 강의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320만 원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대학은 전문적 지식을 배우는 곳이고 당신이 흥미있어 하고 그
그것들을 뭔가 잘할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배우고 싶어서 진짜 배움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저는 그건 당연히 나의 생각이 생기고 좋은 학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들 수 있더라도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꿀 빠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적성과 나의 선호와 내가 정말 배움을 원하는 그런 강의를 일단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학점을 관리한 이유,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정말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장학금의 기회도 생기고요, 대외활동의 기회도 생기고요, 하다못해 취업으로까지 기회가 생겨요. 요즘 학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회 풍조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확보하고 내가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경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학점 관리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다면 저는 학점 관리는 일단 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성실성의 척도이자 전문성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기회가 생기고 또 장학금. 저는 장학금 같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다 돈이죠. 토익을 하려 해도 돈, 취미생활을 하려고 해도 돈,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스킬을 배우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장학금은 이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알바를 할 시간에 대외활동을 하거나 정말 의미 있는 활동들로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운 것들이 당연히 취업으로도 연결이 될 것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강의만큼은 잘 들어놓자. 그리고 내 등록금을 아깝게 쓰지 말자. 내가 320, 아니 400 든 돈을 아깝게 쓰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의를 듣는 시간도 내 인생에서, 내 젊음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어차피 쓸 시간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들어야 되는 강의라면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많은 걸 배우고 가져가고 전문성을 획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학점을 받아가지고 정말 많은 기회를 얻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학금을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학점을 받으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첫 번째는 학교에서의 성적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저는 이거 말고도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더 말해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지역 인재 장학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지역, 시나 아니면 구청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역에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장학금을 꼭 챙기시길 바라시겠고, 세 번째는 학교 부서별로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학교 부서별로 이제 예를 들어 졸업생이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펼쳐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막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장학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의 기본 기준은 바로 성적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거의 50%에서 10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성적을 챙겨 놓으시면 당연히 학교 부서의 그런 생활비 장학금 이런 것들도 땡겨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는 수업 시간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 시간에 저는 영감들을 다 적어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눈 마주침이다. 이런 눈 마주침을 통해 우린 소통을 하고 더 나은 교직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런 것들을 다 노트에 써놔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감 노트를 만들어 놓는데요. 이런 것들은 후에 대외활동을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장학금, 성적만 보지 않고 이 사람의 비전, 가치를 보는 장학금에서 굉장히 널리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배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이런 지식 체계가 잡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겠죠. 평가자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쓰는 나의 입장에서도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감을 많이 써놓으시고 또 성적뿐만이 아닌 그런 다양한 기관, 비전과 가치를 중시하는 장학금 이런 것들도 다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다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열심히 한 거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위한 열정은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들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들은 그냥 단지 그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학점이지만 정말 인생의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활 일부인 학점이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찾는 대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습니다.